오늘 제목은 그 신라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두 시선이라고 했는데 왜 제목을 두 시선이라고 했냐 하면 여러분들 그 시험 칠 때 공무원 시험 칠 때 국사 보던가요? 국사 보셨어요 혹시? 그 우리가 흔히 삼한하고 삼국하고 연결시킬 때 보통 신라를 진안하고 연결시킨 거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죠? 신라를 진안하고 연결시킨 거로 배웠을 텐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라는 진안으로 출발을 해서 변한인들이 주도했던 국가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 지금까지는 안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낯설 텐데 그 부분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신라 유산을 바라보는 두 시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는 진안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문화유산을 해석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초원에서 온 그 황금문화하고 관련된 신라 김씨들의 시각에서 문화 시각에서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예, 수업 계속 할까요? 예. 갑자기 역사 공부하려니까 좀 머리 아프지 않아요? 그래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세상 구경을 거의 다 하시고 돌아가실 거예요. 요새는 그 여행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해보면 아까도 고대사는 국제사 시각으로 봐야 된다 했지만 한민족 공동체가 처음에 형성될 때는 적어도 삼한시대 이런 정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대륙이나 초원 세력들이 계속 이주하면서 들어와서 이렇게 겹쳐서 그 우리 공동체를 형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폐가 있어요. 우리가 뭐 단군 신화를 건국 신화라고 했을 때 단군으로부터 비롯된 초기 공동체 거기서부터 시작은 했다고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도 외부에서 많은 세력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우리 공동체를 형성한 거라서 우리도 알고 보면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면 한국 마치 시루떡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온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세계와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의 의식세계와 문화가 있고 이렇게 충충이 쌓여 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제목을 이렇게 잡았지만 신라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도 보면 우리가 여러분 성씨 중에요. 여기 박시성 가지신 분 있어요? 박시성 있어요? 박시성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오리지널한 그 한민족의 성씨예요. 그 박시성은 중국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책에서 이렇게 풀어놓은 거로 보면 박시성을 가지신 분이 단군 왕검의 직계 혈통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김씨, 박씨, 설씨, 김씨, 박씨 빼고 뭐 이렇게 신라 육성 있잖아요. 이씨, 정씨, 배씨, 설씨, 손씨 이런 분들은 당나라 시대에 있었던 대표적 성씨를 가져와서 붙인 거예요. 당나라의 가장 그 인구가 많은 성씨 순서대로 갖다가 이렇게 갖다 붙인 거고 박씨만이 당나라에 없는 중국에 없는 우리 고유 성씨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단군 왕검의 그 문화와 정신 세계를 가지고 신라로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문화가 한민족 정신문화의 가장 기충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뭐 풍류도하고 뭐 풍류문화, 화락문화 있잖아요. 그런 것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박씨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문화고 이분들은 농경 위주로 하던 사람들이고 김씨 세력들은 천산 주변에 있었던 초원 세력들이 한반도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김씨 세력들 문화하고 그 이전 문화하고 확실히 다른데 그 중국의 그 3세기 경에 쓰여진 중국 역사책 중에 삼국지라는 데 있어요. 삼국지 한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 당시까지 한반도 사람들은 황금이 귀한 줄을 몰랐어요. 옥으로 된 것들이 굉장히 귀한 옷 제품이 귀한 거로 알고 황금이나 비단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350년을 기점으로 해서 신라 김씨들이 왕권을 이제 잡고 유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황금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데, 그게 이제 김씨들이 그 기원이 초원 세력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문무왕 비문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신라 김씨들의 조상이 한나라 무제 때 무제가 죽기 전에 죽을 무렵에 권력 서열 3위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김일제라는 사람인데, 이 김일제라는 사람이 신라 김씨들의 조상이라고 돼 있어요. 문무왕 비문에 보면. 근데 이제 이 김일제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천산에서 지금 그 서안으로 들어오는 그 실크로드가 있는데, 도낭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기련산이라고 있어요. 그 기련산 주변에 살았던 흉노에 소속되어 있던 효도왕이라는 왕의 아들이에요. 김일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신라 김씨들의 조상이라고 그 태종의 비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지금 박물관에 있는데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더 연구를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신라 김씨들, 여기 김씨성 가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여러분들의 피는 사실 초원 문화하고 연결이 돼 있고, 특히 천산 주변에 있었던 제가 보면 사카 계열의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단군 왕검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 문화와 그 문화하고 김씨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원 문화하고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라 역사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그런 두 시선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영국에 있는 의학자가 만든 거예요. 제 책에서 인용을 한 건데, 의학자가 만들었는데 뭐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고, Y염색체 유전형이라는 건 남성 위주로 계속 남자 쪽으로 유전되는 거거든요. 유전자를 유라시아 전체를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뭐 의학적으로 이렇게 뭐 색깔마다 뭐 이게 이름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가나 다라 했을 때 가가 대한민국이고 나가 중국 중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일본이에요. 그런데 색깔을 보시면 가하고 나하고 주황색이 거의 비율이 똑같죠. 그죠? 가하고 나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주황색이.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 DNA하고 중북부 사람들하고 DNA가 가장 유사하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라색이 북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린 보라색 계통도 얼추 한 20-30%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냐 하면 한민족은 중원의 중북부 사람들하고 DNA가 유사한 것이 한 75%가 되고, 이를테면 북방 초원에서 온 사람들하고도 한 20%, 25%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남방에서 온 소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신라 문화에도 박씨를 단군왕검 사회에서 이주해와서 들어왔는 이 박씨 계열 진인들하고 신라 김씨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요 KBS에서 역사 스페셜에서 나왔던 자료예요. 뭐냐면 한반도, 몽골,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고인골 유전자를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가 있잖아요. 어릴 때 역사책 배운 거하고 많이 틀려지는 거예요. 해봤더니 신라인의 북에는 스키타이 인구라고 가장 가까운 거로 나왔어, 유전자가. 네? 보시면 이쪽 스키타이하고 가장 가까운 거로 나왔거든요. 목에는 서흉노나 스키타이하고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잖아요. 그죠? 신라의 귀족들의 피 속에는, DNA 속에는 천산 주변에 살던 스키타이 혹은 서흉노하고 DNA가 가장 유사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김일자가 살던 데도 다 천산 주변인데,
이 그림은 아마 미술 시간에 어렸을 때 보셨을 거예요. 금룡총인데 이분을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지금 머리를 이렇게 뒤로 밀었는데 우리 머리하고 틀리거든. 뒤로 이렇게 밀렸어요. 밀렸는데 코는 매부리 코고 눈은 또 쭉 찢어져서 몽골리안이에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금룡청이 6세기경의 신라 귀족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매부리 코는 대체적으로 코카사스인들이에요. 서양의 피들이 매부리 코가 많아요. 그죠? 근데 눈은 또 몽골리안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혼혈이 보이는 거예요. 혼혈이 보이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근데 이 사람이 보면 재밌게도 머리가 지금 이렇게 째주고 작은 꽃갈 모자를 썼는데 머리를 이렇게 뒤로 미는 게 실제로 인공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돌로 머리를 눌러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뒤로 밀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게 지금 보이는데 그걸 자료에 보면 편두라고 하는 거예요. 편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진안인들의 문화유습이고 또 이렇게 곡갈모자를 쓰는 거는 변한 사람들의 문화유습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또 한번 인용했던 중국의 3세계 쓴 삼국지 한전에 보면 아이를 낳으면 곧 돌로 머리를 눌러서 평평한 머리를 만들었으면 지금의 진한 사람들은 모두 편두이다 이래서. 근데 의외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뒤통수가 여기 영남 사람들이 뒤통수가 거의 없거든요. 이게 그 편두 풍습을 오래 이렇게 인공적으로 가하면서 그게 아마 유전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몰라요. 이런 분도 지금 토운데 보면 이렇게 머리가 다 뒤로 밀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5세기, 6세기 신라 고분에서 나오는 토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덤에 이제 넣었던 건데 실제로 김해 쪽에도 보면 그 편두를 했던 게 나타나고 신라에도 편두를 했던 게 나타나는데 김해 예안리 이게 편두가 어떤 거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이게 정상머리예요. 뒤통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판때기로 눌러서 묶어 놓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마 쪽이. 그래서 이 인고를 복원해 놓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일 때 두개골 성형을 했다는 걸 어떻게 보면 인공적으로.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느낌이 나도록 했는데 김해 예안리라는 데서 발굴을 해봤어요. 발굴했는데 219가 나왔는데 그 중에 10구가 편두인 거예요. 그리고 19 중에서 7구가 여성이었고 근데 한 구는 성별 미상의 어린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편두를 하다 죽은 거예요. 왜 우리 애기 때문에 숨골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말랑말랑 하잖아요. 근데 이걸 인공으로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과하게 누르면 머리꼬리 터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압력이 세면.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작업하다 죽은 아이고 여기도 보시면 전체가 한 건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건 뭐냐 하면 당시의 귀족들, 리더 그룹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추정하는 건 대부분 무당들, 제사장들인 거예요. 동네 그 리더들인 거죠. 공동체. 이거 지금 그 편두하고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는 거예요. 요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시중에서 보면 단군 할아버지 상을 보시면은 단군 할아버지 모자를 머리를 보면 옷하고 복식을 보시면 그냥 민머리에다가 이 나뭇잎 옷을 입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놨거든요. 조상을. 그런데 사실은 단군 할아버지도 곡갈 모자를 썼을 거예요. 요게 지금 단군상이거든요. 어디 상이냐면 19세기 서울에서 구슬할 때 구슬 12거리 구슬을 하는데 큰 구슬할 때 12거리를 하는데 12거리라는 거는 12신령을 모시는 굿이에요. 그 첫 번째 하는 게 이제 단군을 모시는데 그 단군을 모시는 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이게 복식을 그려놨을 때 보면 흰 옷에다가 곡갈 모자를 쓴 거를 해놨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 강의에도 있는데 이 단군 할아버지를 보고 날 때 고깔 모자를 씌워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의 얼굴에는 보면 모자가 안 씌워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조선 후기하고 일제강점기 때의 자료만 남아 있는데 유교적 관점에서 이제 시각에서 무당을 천시했잖아요. 그죠? 무당을 천시했는데 무당들이 구슬할 때 큰 구슬할 때 고깔 모자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 시조인 단군 할아버지가 그 고깔 모자를 쓰면 무당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모자를 벗겨놨는데 조선 후기에 분명히 이렇게 자료가 남아있어. 칼라로 남아있는 이게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지금 남아있는 자료예요. 제가 왜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편두하고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편두가 왜 편두를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이건 아마 이집트 뭐 어떤 책이나 그림들 보실 때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호루스라고 하는데 이게 태양신이거든요. 태양하고 같이 연결해 놓고 태양을 큰 뱀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생명기호인 앙크라고 하는 걸 걸어놨거든요. 근데 요 디자인하고 같은 의식을 가진 게 경주 남산에 가면 있어요. 왜냐하면 요게 해고 요게 구렁이라고. 근데 요 지금 바위신앙 흔적이 바로 어디냐 하면 그 박격거세가 탄생한 나정하고 박격거세가 처음에 궁을 짓고 살았던 금성이라고 하는 지금 창림사지라고 있어요. 그 산 뒤에 정상에 있어요. 무슨 소리 제가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 조상들도 뱀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정령이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뱀이라는 것이. 실제로 유럽에서도 보면 유럽에서 철학이 이성이 발달해서 철학적 사고를 하기 이전에도 그 동네도 다 사실은 제우스 신이나 바알 신이나 요새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보이시죠? 그건 뭐라고 하죠? 유엔의 의료하는 그 통합한 단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세계 지도에다가 짝대기 해놓고 구렁이 걸어놨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다 이런 사고예요. 모든 빛에서 생명이 오고 그 빛을 빛살로 생각하고 그 빛을 뱀으로 인식했던 상징적 사유가 반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경주 서라벌에도 있고 그래서 박혁거세가 죽었을 때 하늘로 올라갔다가 유체가 7일 만에 떨어졌는데 5토막으로 나타나서 수습을 하려고 하니까 커다란 구렁이 가서 방해를 해서 5토막으로 능을 해서 오릉이 되고 그게 사릉이라고 하고 그런 신화가 남아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도 거기서 말하는 커다란 구렁이는 박혁거세의 혼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해방 초기의 그 문화 자산인데 동네 그 동제를 지내는데 보면 동산에다가 나무로 입석을 해놓고 돌로 입석을 해놓고 거기다 꽃가를 씌워놨어요. 이게 뭐냐면 상징적으로 남근에다 꽃가를 씌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이 같은 상징성이 뭐냐면 이집트에 있는 건데 뱀이 이런 고깔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그림은 같은 건데 뭐냐 하면 모든 생명은 빛에서 오고 그 빛은 상징적으로 뱀이고 그 뱀이 육신을 가지면 결국은 사람이 되고 뭐 이런 식의 관념들이 반영이 된 거여서 바로 저 고깔모자가 나오는 배경 자체가 그러한 사고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편두는 뱀의 모습을 한 인간을 만들므로써 자신이 천상에서 내려온 생명의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한네도 보면 219 중에 19가 편두를 하고 있잖아요. 그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공동체의 제사장들, 리더들이 편두를 함으로 해서 자신들이 보통 사람하고 다른 존재라는 걸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문화 유습을 모형으로 만든 게 고깔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단군 황금 계통으로 해서 신라로 들어온 박씨 계통에서 이런 것이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이것이 그렇다는 거는 엘리아데라고 세계적으로 20세기 가장 유명한 신화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곡갈모자의 기원은 생명의 빛과 그것의 상징인 뱀의 삼각형 도상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국유사에 보면은요 뱀이 한 10번 정도 나와요. 근데 삼국유사에서 뱀은 나쁜 뱀으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뱀이 부정적인 거로 인식되는 거는 서양에서 그리스 이런 데서 철학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유일신이 등장하면서 현상계, 이쪽의 현상계보다는 근원적인 빛의 세계, 하나님 세계를 더 중시하는 그런 사유가 나오면서 뱀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지. 그 이전에는 사실은 뱀은 상당히 긍정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생명의 원은 그 근원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 진인들은 옥을 귀하게 여겼고 신라 김씨들이 오면 황금을 귀하게 여겼고 이렇게 해서 문화가 신라가 다르더라는 거죠. 문화가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신라 초기 신라인들이 왜 옥을 보배로 여겼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혹시 신문이나 유튜브 같은 데 홍산 문화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홍산 문화라고? 아마 이것도 학교에서는 못 배우셨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1980년대 이후에 나온 고고학적 발견인데요. 지금 그 만주에서 서만주 쪽으로 해서 요서 지역인데 내몽골하고 1980년대 이후에 나왔는데 엄청나게 세련된 신석기 문화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 옥으로 만든 그 문화 유물들이 천지예요. 무덤에서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옥을 굉장히 귀하던 만주 지역에 살던 그 신석기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크게는 요하 문명이고 또 작게는 뒤로 후대로 오면 홍산 문명이라고 해요.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만 할게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홍산 문화, 후기 홍산 문화라고 보면 일단 자료도 보여야 되는데 고물 토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단군 신화 하면 한웅이 외부에서 오고 곰 토템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단군 사회가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홍산 문화라는 게 바로 이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가 산동반도고 여기가 북경이거든요. 이쪽이에요. 근데 이 문화가 1980년대 이후에 발굴이 됐는데 중국에서는요. 1950년, 5, 60년대까지 중국에서 태어난 어떤 지식인도 북경 동북 쪽이 자기네 고향이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문화가 1980년대 이후 대대적으로 나오면서 지금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중국은 황제 후손이라 하잖아요. 황제의 고향이 여기라고 주장을 해요. 어떤 상식적인 얘기고 결국 어쨌든 여기에서 옥문화가 굉장히 번성했어요. 중국에서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번성한 게 신석기 시대인데 그게 홍산 문화가 기원전 3500에서 3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 5000에서 5500년 전이거든요. 지금 이 귀걸이 보세요. 이게 지금 상당히 제법 잘 깎았잖아요. 옥으로. 이게 언제 거냐 하면 7, 8000년 전일 거예요. 만주 지역에 7, 8000년 전에 제사장들이 이런 귀걸이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1980년대 이후에 발견이 됐어요. 최근 정보죠. 이렇게 무덤에서 보면 귀 있는 데다 이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뭐요? 지금 흑룡학계 요거고 사해라고 해서 그 같은 거기서 좀 한 200km 떨어진 데서도 나왔는데 강원도 고성에서도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옥을 굉장히 신성한 거로 여기는 문화인들이 만주에서부터 한반도까지 일찍이부터 있었다는 거죠. 이런 옥들이 다 그 홍산 문화나 그 주변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상당히 세련된 문화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 중에
이렇게 구멍을 3개 뚫어놓고 이렇게 곰 머리로 해놓은 이런 옥기도 나와요. 이게 지금 5,0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근데 곰 형상도 나오고 이런 곰 형상도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 해서 우리 건국 신화로 생각하는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기본적인 팩트들이 이 고장하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웅녀라고 하는 세력하고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그 진안만 설명하려고 제가 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여기 홍산문화 지역에 외부에서 온 환웅하고 결합해서 단군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고 이것이 이제 이주 해가지고 신라까지 들어왔다는 것이 제가 새롭게 정리한 이론인데 바로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져서 와서 진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주인공이 박씨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씨 혈통만이 어떤 면에서는 단군 할아버지의 직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자세한 건 제 유튜브를 좀 보시든지 해야 될 거예요. 제 시간으로. 그렇게 해서 박씨, 그러니까 신라라는 나라는 박혁거세가 중심으로 박씨들이 중심으로 된 단군 조선의 후예인 진인들이 주도를 하다가 350년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신라 김씨한테 왕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씨들은 알고 보니까 초원에서 오는 황금 문화를 애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말을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황금을 귀하게 여기는 바로 제가 보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사카족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천산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냐 하면 지금 지도로 보시면 여기가 천산이거든요. 여기 천산, 여기가 이렇게 천산, 여기가 알타이 산인데 지금 요 동네하고 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은 고고학적으로 다 이 사람들이 기원전 6세기에서 3세기, 3세기까지는 사카족이라는 것을 다 지금은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쭉 이주를 해서 한반도까지 왔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들 같은 그 시험을 보실 때든 고등학교 때든 국사를 보시면 신라는 진안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분명히 진안이라고 배웠는데 신당서하고 구당서 신라전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요. 신라국은 본디 변환의 후예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아는 상식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신라는 다 진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병도까지도 이거를 문제 삼아서 신라는 변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학계에서 여기에 관해서 논문이 안 나올 정도로 우리 고대사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의 뿌리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무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신라가 변환이라는 거를 관점이 뭐냐 하면 고깔모자를 쓴 한인이 바로 변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작은 고깔을 쓰는 거예요. 무당들이 쓰는 건 이렇게 큰 고깔을 쓰면 이건 작은 고깔인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그런 모자를 쓰는 사람들이 천산 주변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사카족들이 유독 그런 모자를 썼어요. 그래서 문무왕 비문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 지금 박물관에 남아 있거든요. 태종의 신라 문무왕의 비문인데 거기서 보시면 아까 말한 투제천의 후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투제천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무제 때 후반에 권력 서열 3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거는 중국 역사책에 나와요. 투제천 지후라는 사람이 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그 사람의 후예라고 지금 나오는데 이거를 인정해도 이 사람들은 바로 천산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도낭하고 그 사이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 점 찍어놓은 데가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사카족하고 관련된 유물이 나온 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고고학적 유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주해서
결국 서라벌 땅까지 언젠가는 들어왔을 거라고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카족들 문화 중에 이게 지금 그 천산 주변에서 나온 무덤에서 나온 건데 카자흐스탄에서 나왔는데 황금 무덤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보면 사슴이잖아요. 사슴인데 이 사슴을 어느 학자들이 뭐라 했냐면 사케네나 마사게틴이라고 하는 부정 명칭에 들어있는 어근 사그가 사슴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어쩌면 자신들이 아마도 사슴인이라고 불렸을 어떤 부족의 토템이라고 하는데 이 사슴하고 사카족하고 연결되는 토템이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보여드리면 또 이게 지금 기원전 2세기경에 나온 건데 함이라고 해서 천산 동쪽에 있는 그 지금 신강 지역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은 거울에다가 그 사슴 장식을 했는데 이 전공한 학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에서 출토된 사슴이 장식된 거울은 사카족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신라 왕관에 보면 왕관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출자형은 나뭇가지를 형상화한 거고 뒤에 보면 녹각 수지형이라고 해서 사슴 장식을 해놨어요. 그게 바로 천산 주변에 살던 이 사람들의 문화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봉총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보시면 그 나무 위에 새가 3마리가 있고 출자형 나무가 있고 뒤에 보면 이게 녹각 수지형이라고 해서 사슴 뿔 형상이거든요.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문화 자체가 기원전 5세기경에 그 천산에서 나온 사카족 무덤에서 나온 그 어떤 작은 군왕이거나 뭐 제사장을 하는 사람의 복식인데 황금인간이라고 해서 경제도 거기 전시가 됐었어요. 보면 이렇게 출자형에다가 새를 앉혔잖아요. 그죠? 근데 신라 무덤 이게 왕관도 보면 나무를 형상해서 지금 출자형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 초원 지역의 황금 문화를 만들고 가장 많이 황금 장식들을 많이 만든 사람들은 사카족, 스키타이족, 사르마트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중앙아시아에서 흑해까지 살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그 중에 사카족하고 신라 김씨들이 연결된다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책을 공동 발굴을 해가지고 카자흐스탄하고 책을 여러 권 냈어요. 냈는데 거기도 보면 이 지금 이쪽에 사카족이 살던 요 지역을 말하는데 카자흐스탄 동남부라는 게 바로 여기고 여기에 사카족들이 살던 데인데 기원전 5세기, 3세기 거주한 주민들이 보니까 육식을 즐겼고 인종은 백인종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문화가 이곳에는 신라 적성목갑분과 형태가 유사한 거대한 적성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신라 우리가 서라벌에 가면 큰 봉분이 있잖아요. 그런 무덤 양식 자체도 다 초원 양식이거든요. 적성목갑분이라고 해서. 그런데 같은 지역, 아까 지금 좀 앞에서 보여드린 지역에서 조금 더 밑에 보면 키르기스탄에서 나온 건데 앞에서 지금 황금인간은 뭐냐면 기원전 5세기, 4세기 때문에 신라에서 5세기하고 하면 연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많이 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나온 게 뭐냐면 그 바로 밑에 동네에서 나온 게 이 황금 데드마스크인데요. 황금 데드마스크에 나무 입식을 이렇게 3개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황금에다 이 나무 출자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신라 금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적으로 언제냐 하면 4, 5세기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신라 김씨들이 황금 그 왕관을 만들 때도 천산 주변의 사람들이 황금 데드마스크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유사한 의식을 가진 그 데드마스크를 만들었고 실제로 이 황금 이 금관은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자꾸 뭐 주기식하고 할 때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논문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장례식 때 쓰는 장례용품으로 생각을 해요. 저 금관을. 그래서 사카족의 적성목갑분이에요. 근데 신라의 황금 이건 두 분 남분 해서 왕과 왕비의 무덤인데
하여튼 이런 적성 목각분이 물론 초원 세력들은 대부분 저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저 사카족이 하는 무덤 양식하고 사실 서라벌에서 하는 무덤 양식하고 좀 더 가깝다는 것도 자료를 세밀하게 보면 또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보시면 저게 황남대청에서 나온 거예요. 발굴됐을 때 사진인데 이건 사카족 무덤 발굴했을 때 사진이에요. 상당히 유사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사카족들이 그 동쪽으로 와서 그 신강 지역에서 암각화에도 이렇게 나타나요. 모자가 이렇게 잘려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고깔도 있는데 이런 암각화들이 사카족 암각화라는 건 다 공인을 해요. 하는데 이 사람들 몸을 보면 몽골리안이 아닌 거예요. 키가 크고 날씬날씬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왜 우리 그 아랍 사람들 책에 보면 신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헝가리 평원에 가면 뭐 밭 가는 여자도 김태희가 있다 뭐 그런 얘기해서 사람들이 웃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혼혈이 예뻐요. 혼혈이 예쁘다고. 혼혈을 했을 때 그 서양하고 동양하고 혼혈을 했을 때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보면 그 신라의 귀족들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그냥 아주 오래전부터 몽골리아면 살던 서라벌이 아니고 그런 피가 수혈이 됐다는 거예요. 초원의 그런 그 코카사시안들의 피가 수혈이 돼서 합쳐져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그 얼굴학자로 유명하신 조영진 박사하고 언젠가 만나서 한번 얘기할 때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밭이 1000명이 있는 데다가 외부에서 이를테면 뭐 한 50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혼혈이 되니까 뚜렷하게 그 외부인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의 모습, 자녀들의 얼굴의 모습이. 그런데 이게 한 200년이 지나면 겉모습에서는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1000명적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상당히 이목구비가 더 뚜렷한 사람들이 초원에서 말 타고 들어왔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제지 사람들하고 혼인을 하고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평준화되는 아마 그런 과정을 겪었겠죠.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이 사람들의 모자 쓰는 특색이 이런 거예요. 모자를 얹혀놓듯이 써요. 신라 귀족들이. 지금 이 모자도 지금 신라 귀족들이 모자를 머리 위에다 얹혀놓던 건데 이게 지금 천산 주변에 있는 황금인간이 쓰는 이런 복식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 그림 이게 사진이 어디냐 하면 사산족 페르시아를 초기에 창업한 그 1세가 그 페르시아에서 이란에서 동쪽으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중앙아시아에 사는 소국을 침략을 해서 소국의 왕들을 다 잡아온 거예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소국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하여튼 8, 9명을 잡아왔어요. 잡아왔는데 이게 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주변에서 온 소국의 왕들이에요. 페르시아 왕이 잡아온.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지금 이 사람만 고깔 모자를 썼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그 황금인간도 보시면 이렇게 고깔 모자를 썼잖아요. 요 밑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사카족 시쿤 왕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변한이라고 하는 게 고깔 모자를 쓴 한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냥이 아니고 바로 초원에서도 스키타이 혹은 이 사카 계통 사람들이 이런 복식을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언젠가 어떤 연유를 해서 서라벌 땅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복식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변환이 됐고 그래서 신라라는 나라는
원래 박 씨를 중심으로 했던 진안인들로 리더 그룹이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는 초원에서 온 변안인들이 권력의 정점에 섰기 때문에 신당서 구당서에는 신라는 변안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학계에서 그런 식으로 논증하거나 설명을 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피 속에는 이 초원의 피가 다 들어있고 그 초원의 피 중에서도 천산 주변에 살던 사람들의 유전자가 지금 우리 피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아마 김씨성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450만인가? 같은 지금 제일 많거든요. 김수로 왕도 비슷한 데서 왔을 거라고 지금 추론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료를 강조해드리면 이게 당나라 때인데요. 당나라 때인데 아까 장해태자묘에 그 격구하는 그림도 있었잖아요. 그 장해태자가 죽었을 때 주변국 사신들이 온 거예요, 당나라에. 그런데 다 모자가 다 다르죠. 이 사람만 머리 위에다가 작은 삼각형 빨간 거에다가 깃을 달았어요. 그죠? 틀리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이 바로 신라 사절이에요. 뭐냐면 신라가 김씨들이 변안이었다고 당나라 신당서 구당서에 써놓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왕과 귀족들이 이런 모자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안이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문화 풍습을 가진 사람들은 천산 주변에 있는 스키타이 중에서도 사카 계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5세기, 6세기 이게 토우라고 하는 건 무덤에다가 이렇게 원래 우리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순장이라고 했잖아요. 순장을 하다가 이제 순장을 못하는 문화적으로 이제 순장을 못하는 단계가 되면 순장 대신 토우라는 걸 만들어서 무덤에 죽은 사람한테 넣어줘요. 왜냐하면 같이 가서 뭐 시중도 들고 뭐도 하라고 이렇게 넣어주는데 그런 것들이 토우라고 하는 신라 토우가 고청고분 시기에 200년 동안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이렇게 다 머리가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적 특색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신라 김씨들하고 관련된 천산 주변에 살던 사카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 가서 경주에 보면 지금 마음각화 이런 데도 보면 서역인들이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고대사를 이렇게 차근차근 해보면 건국신화의 단군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계승된 측면은 맞지만 그 이후에 사실은 여러 집단들이 들어와서 피가 섞여서 다양한 문화들이 우리 문화 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뱀 얘기할 때 혼동할까 봐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지금 무당들이 쓰는, 이건 승무거든요. 승무는 무당들이 쓰는 걸, 승무 곡갈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냐면 이게 머리를 귀까지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거는 뱀의 머리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광명신의 후예라고 해서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하기 위해서 쓴 거고, 이게 지금 곡갈이라는 거는 보시면 곡갈은 우리가 절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그걸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절을 새로 열고 해서 부처님을 모시면 점안식이라고 해요. 점안식을 하는데 점안식을 할 때 어떻게 의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큰 곡갈을 씌워놓고 가운데다 옴자를 써놓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 그거 인도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독특한 문화 풍습인데, 그건 무슨 의미를 갖냐 하면 이 곡갈 모자가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곡갈이라는 걸 통해서 하늘의 영이 내려온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안식을 할 때도 곡갈 모자를 씌우고 의식을 행하는 건 뭐냐 하면 곡갈 모자를 씌우고 점안식을 하기 전까지는 부처님 몸이 그냥 육신만 있는, 몸만 있는 상태고, 곡갈 모자를 씌워서 행사를 하게 되면
부처님한테 신령이 씌이는 거죠. 마음이 이제 열리는 거죠. 부처님 마음이 열리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안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도하고 관련돼서 있는 무자의 곡갈은, 무당들이 쓰는 곡갈은 이렇게 생겼고, 신라 김씨들이 쓰는 모자는 이렇게 작게 올리는 형태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신라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게 이런 기본적으로 함께 봐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고, 하나는 농경 사회하고 오글 관련된 이런 우리 만주 지역하고 중국 북부하고 관련된 사람들하고 연결돼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김씨들하고 하는 초원문하고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라번에 오셔가지고 신라 통일신라 때 어떤 그런 유적이나 유물들을 많이 보시면 이국적인 풍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국제도시였고, 외국인들이 많이 왔고, 또 외국에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실제로 보세요. 우리는 차문화가 많이 안 발달했는데 중국은 차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또 커피 같은 경우도 아랍 같은 경우도, 그게 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물의 수질 때문에 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린 진짜 100년 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계곡에서 나는 물 우리 그냥 다 떠서 먹고 입 대고 먹었었어요. 물이 물맛도 좋고 물이 맑고, 우리가 토질도 보면, 우리가 중국 같은 데도 가보면 우리는 화강암 토질들이 산 돌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 물맛은 그 암질하고도 또 연결이 되거든요. 아까 그 물도 좋고 또 불구자도 없다 이런 게 사실 환경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통일신라는 굉장히 국제적 위상이 있었고, 또 다른 그런 국제적인 외부에서 우리 그 서라벌에 가서 살고 싶은 꿈꾸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아까 통일 시대를 아까도 제가 생각했지만, 그래 제가 보면 고구려가 통일을 했으면 물론 만주를 잃어버리지는 않았겠지만, 신라가 통일을 함으로 해서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시켰다는 한 가지하고, 중국하고 다른 우리 민족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거 하나하고, 단군 시대부터 이어졌던 좋은 정신 문화를 신라가 계승해서 그것이 화랑이나 풍류도라는 형태로 이렇게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그 정신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잠재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측면에서는 신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얘기하면 기원전 한 6세기에서 3세기경까지거든요. 그런데 춘추 전국시대는 중국 사람은 태어나면 평균 20살도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온 천지가 난리통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하는, 전쟁을 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통인데, 그 시절에, 같은 시절에 한반도는 그들보다 2배, 3배 살았어요. 근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우리 조상들은 하늘님을 섬기고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정신적인 것도 가지고 있지만, 천진이라고 하는 이 생명계를 같이 조화롭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함께 공동체를 끌고 가려는 정신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중국의 맹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금 문제가 이제 토론의 주제가 되는데, 맥족은 생산물의 20분의 1을 세금을 받는다고 나와요. 근데 중국은 10분의 1을 받거든요. 근데 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말하는 맥족은 우리 예맥할 때 맥족, 그 곰족이거든요. 우리하고 관련되는 건데, 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걔네들은 국가가 조직이 느슨하다는 거예요. 조직이 느슨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성찬을 해가지고 뭐 회식을 하고 뭐 이런 그 연애를 하고 이런 비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분의 1만 받아도 충분히 유지가 되고, 자기네들은 조직이 많고 사람들이 큰 연애도 벌여줘야 되고 뭐 용돈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비용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장인의 문화의 우수성으로 생각하지만 또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는 조직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착취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 그렇죠. 요새 한류도 보면 여러분들 한류가 나가는 게 케이팝이나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가장 그 한류에서 중요 드라마나 이런 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만큼 정문화가 살아있는 데가 지금 거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오늘 제가 여기 만나서 만약에 뭐 회식을 한다 그러면 저녁에 술을 먹고 한 두세 시간 지나면 어지간히 친해지고 다음에 한두 번 만나면 형 아워 하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은 친구 되는데 10년 걸린다 해요. 우리가 그만큼 사실은 마음을 쉽게 열고 이렇게 서로 함께 하려고 하고 옆에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사실은 이제 도우려고 하고 이런 긍정적인 그런 정신문화는 사실은 단군 시대부터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인 세계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통일 아까도 말했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길 바라는데 전쟁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기원해야 되는 게 사실은 물질 문화로 봤을 때는 단군 이래로 지금 중국을 앞선 건 처음이에요. 물질 문화 차원에서. 생산력 이런 데서 기술력 이런 데서 이걸 유지하려면 적어도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전쟁은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왜냐하면 그게 산업 자산이 기본적인 게 파괴되면 중국이 커지면요. 우리 뭐 책봉인 뭐니 하고 뭐 보면 제가 중국에 답사하면서도 술 먹고 해보면요. 그쪽의 관료들은 심리적으로 아직도 우리를 되게 이렇게 밑으로 보려고 해요. 그 중화 사상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극복하고 동북아 시대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면 전쟁 없는 통일이 꼭 필요하고 그런 통일이 아마 곧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이고 여러분들 바람일 텐데 통일은 될 거예요. 제가 보면 역사는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역사는 의외로 보면 길게 긴 호흡으로 패턴이 반복이 돼요. 어떤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만이 통합돼서 신라가 됐고 후백제로 삼국이 갈라졌다가 재통합이 되잖아요. 그런 운동들이 고려 중기까지가 벌어졌다가 몽골 애들이 막 침략을 하니까 다시 하나로 뭉치자 해서 단군이 다시 살아나서 단군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단군이 후손이다 하는 그런 의식이 생겼어요. 그런데 조선 500년 끝나고 일제강점기 거쳤죠. 이런 거 뭐 얘기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해방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남북이 갈렸죠. 동서가 갈렸죠. 그러면서 삼국이 재정립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동서는 많이 희미해졌잖아요. 아직도 조금 남아있지만. 그럼 결국은 곧 다시 통합이 되는 게 아마 전체적인 역사가 가는 방향일 거고 그래서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가 저기 묘양산도 가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오고 사실 통일이 돼야 여러분들도 철도 타고 저기 중앙아시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거고 한데 어쨌든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도 잘 뽑아야 될 거고 어쨌든 전쟁이 안 나는 통일을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